글을 읽을 때 예시와 상술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가 많고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건 그만큼 그래서 개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제? 네. 그 얘기는 의식적으로 개념의 의미를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제?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하잖아. 어려운 개념이고 그러면 예시, 인용, 상술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제? 어떤 대상이나 용어는 단일한 문장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대상의 구조가 복잡하고 각 구성 성분 사이의 관계가 다양하게 중첩해 있는 경우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어려울 때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상술이라고 해. 상술은 글 앞에서 추상적인 개념적인 방법으로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용어로 풀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에 개념 이해가 어렵다.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야. 글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 이해를 돕는 서술 방법을 예시라고 한다. 예컨대 예를 들면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여 그 구체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설명 방식이다. 예시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진술을 구체화해 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므로 어려운 글일수록 예시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해. 자, 봐봐. 신용창조라는 말, 지급, 준비, 제도라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 그치? 굉장히 길지만은 짧게 막 중간에 넘어갈까?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옛날에 금벌이 제도라 그랬지, 그제? 금이.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벌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다. 이자를 줬다는 거야. 그제? 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행이 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지 대충 느낌이 오지?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 기능이지.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치?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둘째,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신용창조야.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창조 기능으로 예금창조는 신용창조라고도 한다.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전처리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 경제의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준용,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의 금을 다른 사람이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그걸 신용창조라고 그래.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신용창조는 통화량을 늘리는 거야.
만약 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금세공업자에게 맡기고 포괄적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그 금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확대 재산화되는 거지, 그지? 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금세공업자들이 맡아줬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관계지.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 준비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량이 늘어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유동성이 뭔지 알죠? 네. 화폐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만 늘어나는 거야. 화폐 양이 늘어나면 화폐가 양이 늘어나면 씀씀이가 커지지. 유동성이 그지? 부유해지는 것보다 그만큼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 다른 영역이야. 우리 그래서 외상입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잖아. 그치? 은행의 일정 시점에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비 부채의 내역은 대차 대자 밸런스가 맞아야 돼. 자산과 자본비 부채. 오른편에 기록되고 자금의 운영 상태라는 자산의 내역은 왼편에 기록된다. 오른편을 대변, 왼편을 차변이라고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돼. 자, 표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얘 내용을 머릿속에서 얘를 잘 보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오른편을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1조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지. 예, 부채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은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비교를 해보자고.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된다. 이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에 여러가지 자산을 보유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지급 준비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가 창출되고 있는 거야. 자, 예금이 이만큼이고 부채 있고 자본금이 있고 하면서 총계가 자산이 자본이 부채가 2천이라고 일단 10억 원이라고 뛰자고. 그러면 지준금, 지불준비도 있고 대출의 증거, 유가증권도 있고 기타 자산 해서 이게 맞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치? 이렇듯 은행의 지급준비제도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대차 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보유하는데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양이자의 차이로 인한 예대금리 차이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다. 그치?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지.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금과 대출 금리 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 당하게 된다.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할 때 신용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은행의 업의 본질이다. 이해됐지, 그지? 네. 자, 이게 뭐야? 그래서
예문 7은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으로서의 지급 준비 제도를 대차 대조표를 예로 들어 설명한 걸로 이를 통해 신용 창조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개 이런 유형의 글감은 문자의 해결 관계, 문제와 대답의 설명 글로 기술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의 세밀함과 폭넓음으로 인해 발문의 물음과 함께 주시던 보기의 구체적 사례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문, 경제 지문에서 많이 나와.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신용창조라. 그치? 네. 그래서 봐봐. 단락 1은 은행의 기원, 근본이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단락 2는 은행의 기능, 금융중개 기능을. 단락 3은 기능이 신용창조. 이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단락 3이 신용창조야. 그치? 그래서 단락사에서 신용창조 기능으로서의 지급준비제도, 그러니까 신용창조와 기준제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되겠지, 그치? 네. 그리고 5와 6은 그 예를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준 거고, 단락 7은 그 신용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목할 때는 3과 4지. 알겠지, 그치? 네. 그런 식으로 읽어대는 거야. 머릿속에서 얘가 읽어서 머릿속에서 딱 이게 지금 이걸 읽으면서 네가 신용창조 소주제를 네가 여기서 핵심이 그 중에서도 지준제도 이게를 상수라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치? 대차대조표를 그러니까 네가 주목해야 될 사항은 뭐야? 신용창조 지준제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쭉 자꾸 이걸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서 이게 딱 시각화해서 그려져야 돼. 뭐 그러면은 단락의 구조, 근래의 전개 이런 것들이 쭉 알지, 그치? 그리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 내용을 상술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쭉 보는 거야. 여기까지를 보면은 다시 앞으로 보자. 글 전체의 구조 및 흐름부터 파악하라 그랬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네. 그거를 세분하면 이런 게 나오는데 봐봐. 글의 확장하는 방식이 정의 그리고 확장된 정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런 내용일수록 인문지문이 많지. 개념이 어렵다는 거야, 그치? 그때 예시, 개념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돼. 그리고 대상을 개념별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방식이 있지. 크게 응? 비교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파악을 해서 봐야 되고 분류와 구분을 따라 개념을 세분화해. 그러니까 개념이 층위를 가지고 쭉쭉 유개념과 종개념이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야. 다 지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겠지, 그지? 개념을 중심으로 그리 뼈대가 다 이루어지고 있어. 과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원리 법칙 현상을 쭉 분석해서 나가면서 설명하는 방식도 있지, 그지? 네. 그래서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따라 근래형 기술되고 있고 병렬적으로도 진행이 되겠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예시 및 상수를 중심으로 세부 사실과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글 전체의 내용 흐름을 알고 글의 뼈대 부분을 찾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찾는 연습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읽으면서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느 단락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겠지, 그치? 네. 예를 들어서 이론, 원리, 법칙, 현상 이런 것들은 과학지문, 경제지문 이런 데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리를 막 복잡하게 막 연결돼 있잖아. 이거하게.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해서 이게 흐름을 쫓아가야 돼, 그치? 네. 그거를 그냥 막 도식화해서 뭐 오르면 내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면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져야 돼. 쭉, 그치? 인과성을 가지고 개념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분류와 구분을 따라 개념을 세분화한다 그러면 세분화된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일어나지, 그치?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이게 다 설명의 진술 방식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치? 아, 보니까 아까 이거 보지만 피보험이 그때 봤을 때 실손보상 원칙, 보험가액 이게 따다다닥 되면 일단은 피보험 여기 보면 손해보험, 피보험이익, 손실보상 원칙, 이득금지 원칙, 보험가액, 보험계획 이게 키워드들인데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어떤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그려내면 글의 그 구조가 나오지. 그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발문에 선지대답이라고 나와도 찾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치?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야? 글을 읽어서 이 부분 소주제 물음의 확장 이 단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게 딱딱 그려져야 돼. 의식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게 쭉 그려져야 내가 찾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